집을 사기 위해 냈던 대출 금리를 연 1%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저희 이슈에서도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요. 바로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9억 원 주택 미만이라는 기준이 서민을 대변하는 것이냐라는 지적부터 기존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금융당국이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쟁점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를 통해 오늘 아침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해드리고 함께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월요일부터 이제 접수 신청을 받았는데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검색어, 뭐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오르고 접속도 하면은 뭐 몇천 명씩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어제까지 접수를 끝났잖아요. 예. 어제까지 진행된 접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9월 17일 오후 4시 현재로서는 금액은 한 2조 8천억, 3조 가까이 되고 있고요. 건수로서는 한 2만 4천 건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도가 20조까지였기 때문에 바로 승인이 나지는 않고요. 다 물량을 받고 나서 신청을 받고 나서 20조가 넘었을 경우에는 네. 주택 가격 순서에 따라 가지고 탈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은 가격부터 이제 예. 먼저 주는 거군요. 네. 지금 신청 금액만 보면은 2015년 1차 안심전환 대출 당시 30% 수준이라고 하던데 그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015년도에도 좀 이제 우리가 이 안심전환 대출 실시했을 때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자격이 부여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중도 탈락자들이 많이 중도에 그러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네. 당시에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안심전환대출은 기본적으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좀 질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장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분할 상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장기 분할 방식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분할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월급쟁이들이요. 월급쟁이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40대 지금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렇죠. 20년으로 만약에 분할 상환한다면은 자기가 직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는 그것을 어쨌든 간에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원금까지 분할 상환을 하겠는데 문제는 퇴직하고 난 이후에 는 상당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단 그럴 수 말이에요.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50 정도에 그러니까 대개 일자 직장에서 떠나는 이런 현실입니다. 부정적이던데, 은퇴를 하든.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20년이라면 그러니까 자기가 60대까지 그러니까 과연 그러니까 소득을 안정적인 소득을 그러니까 획득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중도에 이제 그러니까는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네.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한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일정하게 좀 이제 그 조심스럽게 이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금리가 하향 추세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추세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하향 추세 국면 속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고정금리보다는 이론적으로 변동금리가 사실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예, 은행 당국들에서는 그러니까 뭐 더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얘기를 네. 하지만은 시장이 뭐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야죠 뭐. 그렇겠죠. 예, 은행권들도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좀 이제 눈치 보기라든가 신중하게 지금 이제 판단하는 하나의 그러한 이제 그 상황의 결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상품의 이름, 그러니까 상품명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건데 이제 서민형이 맞냐에 대한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가 네이밍을 잘못했죠. 이게 어떻게 서민형으로 네이밍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1차보다 2015년도에 했던 1차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건은 좀 엄격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9억 이상은 동일한데 네네. 소득은 따지질 않았어요. 아. 그리고 무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개 있어서도 주택 수도 따지지도 않았고 네네.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도 부과하게 된 점 등을 본다면 1차 때보다는 좀 작용은 엄격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자들은 서민형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부 합산 8,5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서민형이라고 네이밍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진짜 듣는 서민들은 좀 답답해하고 있죠. 이게 서민이냐 뭐 이런 예. 얘기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서민형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플러스 이제 이 9억 원이라는 그 가격이 지금 맨 밑에 조건에 9억 원 이하라는 예, 9억 원이라는 가격이 서울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지고 9억 원에 이제 넘는 가격도 많이 있지만은 많죠. 지방 같은 경우는요 9억 원 넘는 거 찾기 힘든 도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고가인 주택인 예,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사실 한국 사람들의 평균적인 정서에서 봤을 때 9억 원이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냐 이제 이런 이제 정서는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안심전환 대출의 기본적인 금융당국의 목적은요. 이제 금융 비용을 그러니까 이제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이런 이제 그 포장은 하고 있지만은 네네. 그건 제가 볼 때 당연한 조치예요. 이자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금리 내려줘야 되는 거죠.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금융비용 부담을 이제 인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단지 서민형이라는 것을 굳이 이해를 한다면요. 네. 과거 2015년도에 안심전환 대출할 때는 이금융권은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포함을 안 시켰었어요. 금융당국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도 이금융 대출은 전환을 안 시켜준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당시에도 나왔었어요. 이금융권에 오히려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근데 이금융권을 이제 제외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금융당국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다. 이금융권은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이금융권 이용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는 금융당국이 그 리스크를 떠안는 게 그러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1금융권 시중은행만 사실 그 당시 했다는 얘기가 이제 평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이 금융권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는 네. 약간 좀 이제 그러니까 서민들이라든가 저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좀 배려한 측면을 굳이 그러니까 찾자면 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서민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조건이 좀 엄격하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서민형이라든가 형평성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많이 나오는 얘기가 네.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이 혜택을 못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요 고정금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습니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혜택을 보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자기가 손실을 보는 손해를 볼수 거예요. 있죠. 예. 근데 고정금리 대출자들 같은 경우 그 리스크를 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예상하는 거니까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러면 그걸 선택하신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다시 금리가 내렸다고 해가지고 다시 전환 대출해 주게 되면은 사실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 이론적으로 볼 때는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네. 이론적으로는 도덕적 해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선택할 때 변동금리냐 고정금리 할 때요.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민형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금융당국 입장 속에서는 자신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금리 부담을 낮춰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좀 이제 그러니까 혜택을 그러니까 좀 이제 국한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포장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서민이라고 할 때 일반 한 중산층까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서민형이라는 그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8,500만 원이 네. 되면 8,600만 원은 그러면 서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고 이게 부부 합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맞벌이 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는 8,500이면 대기업 한 과장 이상 급 되는 거거든요. 그분들을 9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서민이라고 하다 보면 누구나 비난할 수밖에 없고 형평성이 안 맞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민형의 논란에 있어 가지고 오는 것들은 정부가 1차 때보다 잘했다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 네이밍 자체를 서민형으로 하다 보니까 오는 논란이 왔다라고 봐지고요. 지금 보금자리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네.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 아파트 가격이 6억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 원이거든요. 7,500. 그러니까 이 금액적 차이에서 그럼 정말 서민은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이 아니냐 이 논쟁도 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갖고 계시니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150님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담보대출 받은 것을 전환하려니까 은행 담보대출과는 달리 인터넷 신청만 하라는데 연결이 접속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서민은 신청도 힘드네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또 2007님은 안심전환대출 개인 회생 진행 중인 사람은 신청 불가인가요? 서민이라면 정말 없는 사람들인데 회생이라 꾸준히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예. 자, 그리고 8611님이 금리 내려가는 추세인데 나중에 만에 하나 마이너스 금리라도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때는 변동금리로 또 바꿔주는 건가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2402님 서울 시내 9억 원 이하 주택이 어디 있으며 서민이라는 기준도 너무 엄격합니다. 이자 내느라 허리가 휘는 마음을 모릅니다. 반대로 이제 그 지금의 조건도 굉장히 엄격하다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6974님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고정금리에서 혜택받던 부분이 있고 정부가 모든 대출을 다 흡수해서 저금리 만들어주기는 사실상 어렵다. 올려주셨습니다. 네, 4586님 기대 않고 은행 가서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해서 실망이 컸습니다. 집값 대부분 은행에서 빌려서 집 샀는데 0.1% 금리도 아쉬운 마당에 박탈감이 큽니다라고 좀 아쉬운 마음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네, 뭐 지금 뭐 자격 요건 또 다양한 의견 좀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샵 3698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에 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9억 원 이하 주택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서울 시내 주택 중에서 9억 원 이하가 흔하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서울 아파트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예. 그래도 9억 원 이하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대부분 서민들은 사실 9억 원 이하짜리에서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뭐 9억 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종부세 기준하고 사실 거기에 좀 이제 맞춘 그렇죠. 점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부세 대상자를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볼 때는 예. 사실 뭐 한 2% 안팎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뭐 이 그 9억 원 이하라는 9억 원이 오히려 너무 우리가 높다고 그렇게 하면 갈 수 있겠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방 같은 경우는요. 지방 같은 경우 9억 원 넘는 아파트가 있는 없다는 지역들이 거죠. 예. 없는 도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서울의 특별 지역만 생각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금융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그 가계부채 부담을 좀 낮추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경제력이 취약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대출금의 취약성이 이제 그러니까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에 가장 특히 공격을 받는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취약성이 노출되는 계층들이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좀 낮은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좀 이제 신경을 써가지고 만든 하나의 이런 대책이라고 저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9억 원 이하의 주택 기준. 그러니까 이제 9억이 주택금융공사법에 정해졌던 한도기 때문에 9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왜 30%가 줄었느냐? 인터넷이 안 되다 보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1차보다. 두 번째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5년 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9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 25평도 지금 뭐 다들 10억이 넘는데 저는 이게 서민형을 떼고 봤을 때 정책적 방향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외국에서도 계속 권고했던 게 한국의 부동산 대출 방향이 원금만 이자만 이자만 받다 보니까 이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정책 모기지 상품 중에서 하나로 원금 균류 분등 상환 대출을 만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만들었는데 네. 이게 통상 지금 금리를 보시면 10년짜리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금 상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30년을 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은퇴할 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요. 라는 이제 문제도 있지만 그러면 나중에는 주택연금으로 갈아탄다든가 그에 맞는 대책은 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요하게 몰려있는 지역들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네. 저는 상향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쟁은 되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도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자를 좀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그러니까 일명 집이 없는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보다 이자가 싸다라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분들한테는 좀 불만 있는 그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건 이게 유주택자에 대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실 그러니까는 그 여러 이제 금융 정책들이 있는 건데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별도로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걸 섞어서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그러니까 낮춰주는 방안이 좀 보완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저게 낮다고 해가지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차별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건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무주택자들이라든가 다른 이제 그러니까 금융 이용자들에 대해서는요. 근데 아마 뭐 집도 있고 나보다 소득도 더 높은데 나는 전세 자금을 대출 받았기 때문에 전환되지 않고 더 소득도 높고 집도 있는 사람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차피 이제 정책적으로는 좀 구분이 되더라도 심정적으로는 사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금융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의 이제 그 형평성이나 공평성 문제가 수술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내린 것은 금리가 내리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시장에 맡겼을 때는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는 네. 개입을 하는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무주택자들이라든가 경제적인 취약계층들한테도 네. 금융 적분이 혹은 금융 비용이 부담을 줄이게 하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별도로 그러니까요. 같이 좀 가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는 예. 거군요. 정책적으로. 아니, 대표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먼저 우선순위였냐라고 먹은 거죠. 주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택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이 대책을 하다 보니까 네이밍이 이렇게 걸리다 서민이다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저같이 전세 사는 사람들은 우라통이 터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상대적 때문에 박탈감이 느껴지죠. 우선 박탈감 더 느낄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우선 차라리 별개로 가는 건 맞습니다. 이게 뭐 안심전환 전세 자금을 전환할 수는 없는 것들인데 네. 저 금융위원회에서 해명했던 해명 자료를 보면 주택 자금은 보증이 확실하고 네. 리스크가 적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은 리스크가 있다. 이게 금융회사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더 답답했는데. 당국이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예.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자금 대출을 저는 1순위로 놓고 먼저 갔어야 된다. 오히려. 그리고 지금 그 금리를 보면 2.6에서 3.2 보증서 끊었을 땐 그렇고 무보증으로 했을 때는 4% 정도 중반이거든요. 예.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를 지금 어차피 지금 금리가 다 하향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 금리가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하향하는 추세에서 리스크가 얼만큼 있어서 안심전환 대출을 서민형이라는 이름까지 갖다 붙이고 먼저 시행해야 됐는지 순서가 좀 의문이다. 뒤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이 이제 그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안심전환 대출의 그 취지를 제가 계속해서 네, 말씀하지만은 아까부터 말씀해 주셨죠. 취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그러니까는 이 질을 좀 이제 그러니까 완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거예요. 네네. 목적이 가장 중요한 이자만 목적은요. 갚던 방식에서 원리금도 같이 그렇죠. 갚으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낮춰주는 정책의 목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사회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에 대한 금융에 그러니까는 이 형평성 문제는 네네.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굉장히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별도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유주택자에 대한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뭐 선호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이 대책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경제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금융 조건을 보다도 그러니까 용이하게 문턱을 낮춰주는 거라든가 그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것은 그건 반드시 이제 필요한 거죠. 추가적으로 예. 필요하다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내용 좀 문자 내용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3858님이 변동금리도 고정금리도 이제 선택입니다.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성이라면 고정금리도 포함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올려주셨네요. 또 0101님은 두 자녀는 소득 1억 원까지던데 19세 미만이어야 하네요. 애들 대학 등록금에 허리가 휘는데 아쉽습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5896님이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 받고 나중에 모기 지론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또 문의사항을 올려주셨네요. 네. 또 8820님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받은 사람 포함시켜줘야지 너무하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7171님이 7월 23일 이전 7월 20일자 고정금리 선택자는 너무 속상합니다. 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주셨네요. 네, 혹시 고정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좀 저희가 방금 언급을 또 해서 그런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0825님은 네, 작년에 금리가 오른 데서 보금자리로 고정금리 대출했는데 너무 심하게 내렸네요. 진짜 억울해서 뉴스만 보면 화납니다. 라고 네. 문자 주셨습니다. 0825님이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네. 9700님은 돈 없어서 전세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이 서민 아닌가요? 빈민인가요?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네. 계속 문자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 토론에 함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0825님이 보내주신 내용하고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뭐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 이제 3%, 4%대 금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금리란 말이죠. 그러면 역차별 아니냐라는 지적이 대표님 분명 지적해 나올 주셨던 부분일 수밖에 것 같습니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라고 이제 정부가 해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월 1일자로는 한 2.0이니까 금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조금 비교가 잘 안 되는 게 보금자리론 기준하고
지금 안심전환대출 기준하고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네네. 보금자리론을 받으셨던 분들이 더 화가 나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럼 이걸 어떻게 갈아타느냐 또 똑같이 해달라. 지금 눈에 보이는 금리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서민형으로 해서 더 더 낮게 네, 보이니까 그렇죠. 지금 보금자리론에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높여 보이니까 답답해지는데 저는 좀 더 기다리면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금리가 하향 추세죠. 하향 네.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금자리론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이 기준을 저는 안심전환대출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9억에서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합산을 하면 8,500. 이게 대출 기준은 좀 동일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정책 모기지를 하는데 어디는 금액이 하향이고 어느 데는 금액이 높고 이 천차만차로 가다면서 이게 안심전환대출에 서민형을 갖다 붙이니까 그럼 보금자리론은 천민이냐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이름을 잘못 없는 거죠. 붙였네요, 확실히. 예. 네. 교수님께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품을 선택하신 분들이요. 보금자리론이 됐던 적격 대출이 됐던 간에 뭐 상품을 선택하신 분들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정책의 목표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개인들이요. 사실은요.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금리의 조정은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한 대로 추후로 그러니까 진행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단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안심전환 대출은 기존에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거를 15년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는 보완하는 첨에서 이제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든 상품을 그렇게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상품만 해가지고 다 똑같이 적용을 다 해주면 되는 모두에게 적용할 거죠. 수 있게. 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각 상품들마다 네네. 그 취지가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차이를 그러니까 고려해서 만든 것이고 또 금리가 조정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는 좀 뒤늦게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먼저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시차에 순서에 생기는 따라서, 생길 네.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아,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고정금리로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좀 조치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정금 우리가 과거에 그분들이 그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혹은 그다음에 이 혼합형을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선택할 때 사실 변동금리 선택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요? 금리가 나중에 오를 것 금리가 같으니까. 오를 때 그러니까 네, 그래서 피해를 볼 것 때문에 예. 피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똑같은 금리를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부담을 지겠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네. 고정금리 자체를 내려달라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금리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요. 결국 그렇죠? 변동금리처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상품을 설계할 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 금리를 내려졌을 때니까 고정금리도 그렇게 내려달라든가 그러면 금리 올라갈 때 그럼 고정금리 또 올리는 거 부담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올렸을 때 네네. 고정금리도 그럼 수준을 올린다고 네네. 하면은 그거는 수용할 또 거예요. 반발하시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교수님 매달 고정금리를 인하를 하고 조정하자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론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제가 3년 전에 5년 전에 은행 가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어요. 금리 하향이 될 때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자기 수익을 위해서 고정금리로 유도한 측면도 있고 정부도 고정금리로 가라라고 권장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5년이나 3년이 지나서 금리가 현격하게 차이가 났어요. 당연히 조정해줘야죠. 갈아탈 수 있다든가 아니면 그 고정금리에 대해서 지금 현 시세가 날리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보완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걸 단지 너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주위에서 다 몰아갔던 환경도 있거든요. 은행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정부라든가 여기서 고정금리 대출로 안심하게 가시라고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매달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세요. 네. 그럼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금리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예, 저희가 좀 생방송으로 진행이 네. 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그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디다 문의를 하면 되는지 많이들 여쭤보시니까 이 부분만 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지금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했는데 은행에 직접 가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게 제일 빠른 은행도 거죠. 이게 아파트는 단순한데 아까처럼 다자녀 있을 경우에 몇 사냐 그다음에 감정가가 그렇죠. 어떻게 조건들이 되냐 다 다르니까. 다 헷갈린다고 예. 하시더라니. 그래서 국토부에 전화해도 안 받고 홈페이지도 어디 안 가서 되고. 물어봐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주택금융공사 가가지고 문의를 해야 주공공 되는데 가서, 네. 주택금융공사가 지금 홈페이지가 거의 마비 마비예요. 정도 예. 수준이니까 안 되니까 답답해하고 은행 직접 창고로 지금 찾아가는 오고 게 있는 제일 상황입니다. 빠른 건가요? 제일 빠른 건 주택금융공사에서 콜센터 운영해야죠. 지금 이 기간 동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득희 상임대표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